결혼이라는 거대한 항로가 고속도로 위에서 단 한 그릇의 라면 때문에 좌초됐다. 나는 그저 평범한 폭풍우가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 버릇없는 공주님, 수정은 아마 몇 시간 안에 돌아와서 마음에 내키진 않아도 달콤한 화해에 손길을 내밀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사흘간의 정막은 우리가 함께한 5년간의 모든 애정과 달콤함을 알아볼 수 없는 핏빛 먼지로 짓밟아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나를 떠올렸을 때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나의 죽음 소식이었다. 진호,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내가 내비게이션도 못 본다는 거야? 수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치솟았다. 마치 수술칼처럼 순식간에 휴게소 식당의 어수선한 공기를 찢어발겼다. 주변에 드문드문 자리한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고 그 시선들이 내 얼굴을 뜨겁게 달궜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치밀어 오르는 초조함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그리고 최대한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정아, 그런 뜻이 아니야. 이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서 내비게이션 보니까 앞쪽에 공사 중인 구간이 있대. 다음 출구로 나가서 우회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나는 핸드폰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체 구간을 가리키며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봐, 별로 멀지 않아. 겨우 10몇 킬로미터야. 오늘은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기 위해 나는 한 달 전부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낭떠러지 위 호텔의 자리를 예약했고 특별히 휴가도 내서 완벽한 둘만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출발하기 전 수정은 집 안을 빙글빙글 돌며 캐리어를 점검하고 평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받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달콤한 미소를 얼굴에 띠며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이번 여행이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완벽한 기회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수정의 성격은 마치 6월 날씨처럼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그녀는 내 핸드폰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거의 손대지 않는다면 그릇을 앞으로 밀쳤다. 값싼 플라스틱 포크가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새된 소리를 냈다. 안전하겠다. 진호, 너 나 진짜 멍청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 고속도로 내 절친이 지난달에 다녀왔는데 공사하는 구간 따위 없었어. 넌 그냥 내가 운전 못하고 내가 짠 여행 계획이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입술은 억울하게 실룩였다. 나는 알았다. 이것이 그녀의 화를 내는 전주곡이라는 것을. 평소 집에 있었다면 나는 즉시 백기를 들고 그녀를 껴안고 몇 번이고 좋은 말로 달래서 결국은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장시간 운전의 피로와 이치에 맞지 않는 화를 참지 못하는 초조함이 겹쳐 나는 지쳐 있었다. 수정, 너 좀 이치에 맞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건 내 말을 믿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야? 안전 문제라고.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니까. 그게 내 절친이 한 달 전에 봤던 기억보다 훨씬 정확해온 내 목소리는 부지부각 점점 무거워졌다. 우리 나와서 즐기려고 한 거지 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 나랑 있으면 즐겁지 않다는 거지. 그녀가 비웃듯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혼자서 즐겨.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차 열쇠를 집어들고 식당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얼음처럼 굳어 그 자리에 서서 그 결연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가 치밀어 올라 가슴 한복판이 막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짙어졌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수군대는 것까지 들렸다. 저 젊은 부부, 성격 참 세다. 그녀는 그냥 차에 가서 앉아 화를 사귀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가 가서 달래주길 기다리면서. 지난 5년간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 불어서 퍼진 라면을 조용히 먹어치우고 그 자리에서 10여 분을 더 버텼다. 그녀의 화가 대충 가라앉았을 때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햇빛 아래 우리의 흰색 SUV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점점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다. 차 문을 당겨보니 잠겨 있었다. 내 핸드폰, 지갑, 모든 것이 차 안에 있었다.
내 몸에는 겨우 아까라면 사고 남은 동전 몇 입과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다. 주차장 출구에서 엔진이 굉음을 내며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하얀색 SUV, 그 너무나 익숙한 번호판이 화살처럼 고속도로 차량 흐름 속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진짜로 간 거야? 나를 이 깡촌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냥 버려두고? 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여름바람이 내 몸에 불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만이 남았다. 지금 그녀가 차 안에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갔다. 분명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있을 거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내가 세상 물정 모르게 버릇없이 키워서. 그녀는 생각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가 눈물만 흘리면 내가 즉시 백기를 들고 달려올 거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틀렸다. 그녀는 몰랐다. 어떤 장난은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더욱 몰랐다. 그녀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이 순간 무엇을 영영 잃게 될지. 수정은 정말 진호가 생각한 대로 운전하며 울고 있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더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나와 와이퍼를 켜야 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약간의 복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진호가 변했다고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가는 길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인데 심지어 그녀가 이치에 안 맞게 별을 따달라고 조르기라도 하면 그는 웃으면서 달래줬을 것이다. 자기야, 밤에 사다리 가져와서 따줄게. 그런데 오늘 그는 고작 내비게이션 문제로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짜증만 가득했다. 이 사실에 그녀는 당황했고 당황함은 더 큰 분노로 이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혼쭐을 내주고 싶었다. 자신이 수정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그를 휴게소에 버리고 오는 게 뭐 대단하다는 거야? 그는 다 큰 남자인데 길을 잃겠어? 몸에 돈도 좀 있을 거고 기차 타고 오면 되지? 그때 가서 순순히 사과할 거 아니야? 진호가 당황한 모습을 상상하자 수정은 마음속에 비뚤어진 쾌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차량 오디오를 켜서 가장 신나는 록 음악을 틀었다. 거대한 음악 소리로 마음 한켠에서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덮어버리려는 듯. 심지어 핸드폰을 꺼내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글은 이렇게. 혼자 떠나는 여행, 꽤 멋져. 곧바로 댓글창이 뜨거워졌다. 절친 A 콜론 우리 아가씨, 남편에게서 벗어나 바람 좀 쐬는 거야? 친구 B 콜론 정아 언니 멋져. 진호 오빠 또 화나게 했어? 무릎 꿇고 사과시켜. 직장 동료 C 콜론 지게 진짜 멋진 여성상이지. 혼자 보는 풍경이 더 아름다워. 이 댓글들을 보며 수정의 허영심은 크게 만족되었다. 봐, 모두 내 편이야. 모두 진호가 잘못한 거래? 그녀는 몇몇 댓글에 웃는 이모티콘을 답글로 달았다. 그러자 정말 기분이 나아지는 듯 했다. 조수석에서 핸드폰이 쥐윙거리며 진동했다. 안 봐도 누구인지 알았다. 진호다. 이제야 알겠어. 늦었어. 그녀는 그에게도 연락이 안 되는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 전화는 무시한 채 그녀는 예약한 절벽 끝 호텔로 곧바로 향했다. 거기는 디자인이 뛰어난 호텔로 건물 전체가 가파른 절벽에 박혀 있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진호가 고르고 또 고른 곳이었다. 여기서 그녀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보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녀 혼자뿐이다. 체크인할 때 프런트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수정 고객님, 남편분은 언제 오시나요? 수정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가 좀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올 거예요. 캐리어를 끌고 그 전망 좋은 오션뷰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장미꽃잎과 환영카드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진호, 수정 부부 5주년 기념일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 순간 수정은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었다. 거대한 외로움과 공포감이 마치 밀물처럼 그녀를 삼켜버렸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진호는 지금 어디 있을까? 걔 정말 돈이 없었는데 핸드폰도 지갑도 다 차에 있었어. 저 휴게소가 그렇게 외진 곳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녀는 마침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는데 모두 자신의 전화번호였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진호의 핸드폰은 여기 있는데 그가 무슨 수로 전화를 했을까?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진호의 핸드폰과 지갑을 습관적으로 집어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즉, 진호는 지금 한 푼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이 그녀에게 버림받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졌다는 뜻이었다. 공포가 담쟁이던 굴처럼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 안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즉시 내비게이션을 켜서 돌아가는 길을 검색했다. 하지만 해는 이미 저물었고 지금 다시 운전해서 돌아가려면 적어도 3시간은 걸렸다. 게다가 밤에 혼자 고속도로를 운전하기엔 그녀는 너무 겁이 났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 다 큰 남자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지. 경찰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휴게소 직원한테 전화를 빌리거나. 분명 집에 먼저 갔을 거야. 그래, 분명 집에 먼저 갔을 거야. 그녀는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왕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 이모, 진호. 집사람 들어왔어요. 아니요, 사모님. 집사님이 사모님이랑 여행 가신 거 아니에요. 왕 이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했다. 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자기가 너무 걱정한 모양이다. 진호가 어떤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집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없으면 분명 더 화낼 거다. 그때 가서 잘 사과하면 되지. 그날 밤 수정은 편히 잘 수 없었다. 한순간에 진호가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침대 앞에 서서 왜 이렇게 못됐냐고 추궁하는 꿈을 꾸었다가 또 다른 순간에는 그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떠나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그녀는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니 찬란한 햇살이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조금의 온기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즉시 핸드폰을 붙잡았다. 화면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진호가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번져나갔다. 진호는 자신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족족 5분 동안 서 있었다. 화가 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다. 그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현금 한 푼 없고 핸드폰도 없으며 도시에서 최소 80km 떨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갇혀 있다. 그는 휴게소 마트로 걸어가서 남은 10,000원짜리로라도 담배와 생수를 사려고 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꿔 그냥 두었다. 20,000원이 마지막 생명줄이 될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쓸 수 없었다. 그는 휴게소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게 전화를 좀 빌릴 수 없냐고. 하지만 직원은 경계 어린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전화는 내부용이라 빌려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는 먼 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가리켰다. 진호가 가서 보니 그 공중전화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 난 후였다. 수화기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떠나려는 몇 대의 차량에도 손을 흔들어 보았다. 동승할 수 있게 태워달라고. 하지만 차량 소유자들은 대부분 창문을 닫아버리거나 아예 무시했고 혹시라도 문을 열어도 그를 사기꾼 쳐다보듯 하더니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버렸다. 그래,
비교적 말쑥한 옷차림에 고작 10,000원짜리 택시비조차 낼 수 없어서 동승을 부탁하는 남자. 아무리 봐도 수상해 보였을 것이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휴게소의 차량과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식당과 마트는 밤 9시가 되자 정시에 문을 닫았다. 전등도 대부분 꺼지고 몇 개의 희미한 가로등만이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여름밤의 바람은 약간의 선선함을 머금고 있었다. 반소매 티셔츠만 입은 진호의 몸에 닿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저 수정이라는 버릇없는 성격, 지금쯤이면 한창 화가 났을 것이다. 화가 풀리려면 아마 내일까지 기다려야 할 거다. 그는 스스로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휴게소 가장자리로 걸어가 지형을 살폈다. 휴게소 주변은 높은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어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철조망 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내부 직원 전용 출입문인 듯 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녹슬어가는 자물쇠를 보았다. 그리고 비교적 높지 않은 담벼락을 보았다. 마음속에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짧게 달려와 두 손으로 담벼락 위를 잡고 힘껏 몸을 끌어올려 그 위를 넘었다. 땅에 내려앉는 순간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충격에 그는 이를 드러내며 아파했다. 담 밖은 풀밭이었다. 먼 곳으로 산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핸드폰을 핸드폰이 없었다. 그는 기억과 대략적인 방향 감각에 의지해 도시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길은 없었다. 발 아래는 진흙과 자갈이 뒤섞인 한 걸음 한 걸음이 불규칙한 땅이었다. 주변은 벌레 우는 소리와 정체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뿐이었다. 고요한 밤에 그 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순수한 어둠과 고독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도시에서는 한밤중에도 항상 빛과 소음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마치 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걸으면서 수정과의 5년을 되새겼다. 그들은 대학교 동창이었다. 캠퍼스 커플에서 결혼까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였다. 수정은 집안이 좋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자라서 버릇이 좀 있었지만 본성은 나쁘지 않았다. 반면 그는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왔다. 그는 수정을 사랑했다. 그래서 기꺼이 그녀를 감쌌고 그녀의 모든 버릇없는 면을 포용했다. 그는 그녀를 너무 잘 보호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애정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아이로 키워버렸다. 그런데 잊고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은 2명의 어른이 함께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드디어 좁은 흙길 하나가 보였다. 어느 마을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길 같았다. 길가에는 글자가 흐릿한 표지판이 하나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희미한 별빛에 겨우겨우 내용을 알아보았다. XX 마을, 5km. 저 마을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희망은 보였다. 그는 흙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싸늘한 달빛이 길을 환히 비춰주어 시야가 훨씬 나아졌다. 그가 약간 긴장을 풀었을 때 갑자기 발밑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몸은 그대로 길가의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가 바위에 세게 부딪혔다. 순간 앞이 캄캄해지며 그는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다. 수정아, 호텔에 무사히 도착했을까? 혼자 밤을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다음 날 내내 수정은 극도의 불안과 자기 혐오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녀는 진호의 핸드폰으로 수십 번의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SNS를 계속해서 새로 고침했다.
진호가 어떤 친구의 계정을 통해 자신을 찾는 글이라도 올렸을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진호의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릴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어떻게 그 입을 열어 설명할 수 있을까? 결혼기념일의 하찮은 말다툼 때문에 남편을, 그것도 돈 한 푼 없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냥 버려두고 왔다고. 점심때쯤 절친 장미가 문자를 보내왔다. 어때, 아가씨? 혼자 놀고 있으니까 신나지? 진호 오빠는 지금쯤 엉엉 울고 있겠지? 얼른 돌아가서 화해해. 분수 좀 알아야지. 수정은 그 문자를 응시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다. 신난다고? 전혀 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마치 뜨거운 장작 위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 호화로운 오션뷰방은 지금 그녀에게 화려한 감옥 같아서 숨이 막혔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그리고는 차 열쇠를 쥐고 체크아웃을 했다.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차를 몰아 고속도로에 올랐다. 어제 그 휴게소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3시간의 운전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상상들이 떠올랐다. 진호가 나쁜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돈도 없고 지칠 대로 지쳐서 어디에 쓰러진 건 아닐까? 그녀의 손바닥은 온통 땀이 배어나왔고 그녀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장, 식당, 마트,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되돌아왔다. 마침내 오후 3시쯤 그녀는 어제 그녀를 후회의 나락으로 몰아넣은 휴게소에 다시 도착했다. 그녀는 차를 원래 자리 그대로 주차하고 거의 기어나오다시피 해서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식당으로 뛰어들어가 바닥을 닦고 있던 직원을 붙잡으며 급히 물었다. 저기요, 혹시 어제 오후에 이런 남자를 본 적 없어요? 대략 이 정도 키에 검은색 티셔츠 입은 남자. 직원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제가 다 기억하겠어요? 그녀는 다시 마트로 달려가 점원에게 물었다. 점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 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입구에 서서 오랫동안 서 있던 남자 말인가? 맞아.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수정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몰라요. 점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 뒤로는 신경 안 썼는데. 실마리는 그렇게 끊어졌다. 수정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휴게소 전체를 한 바퀴, 두 바퀴, 계속해서 돌았다.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심지어 쓰레기통 뒤까지도.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텅 빈 주차장에서 진호의 이름을 외쳤다. 대답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석양이 휴게소 전체를 슬픈 금빛으로 물들일 때까지 그녀는 마침내 절망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차 옆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눈물과 후회가 뒤섞여 그동안 버릇없음과 고집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마음을 씻어내려갔다. 틀렸다. 자기가 틀렸다. 그렇게 버릇없이 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진호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이곳에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은 진호가 있는 곳인데 지금 돌아가기엔 얼굴이 너무 뜨거웠다. 호텔은 그들의 달콤한 추억의 상징인데 혼자 마주하기엔 너무 두려웠다. 그녀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진호일 거라 생각하며 보지도 않고 받았다. 여보세요. 진호야? 너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수정 고객님 맞으신가요?
여기는 XX 고속도로 교통경찰대입니다. 수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제가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근처 산길 아래에서 사고가 난 흰색 SUV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가 고객님 차량 정보와 매우 유사합니다. 차량 안에서 고객님의 개인 물품이 발견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가 산 아래에 있다고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 경찰이 그 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는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사고, 산 아래, 흰색 SUV라는 단어들만 미친 듯이 맴돌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너무 세게 쥐는 바람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경찰은 그녀의 차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는 지금 그녀의 손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럼 산 아래 있는 차는 누구의 차지? 설마 진호가 차를 찾은 건가?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아니, 차 열쇠는 나한테 있는데. 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설마 진호가 자기가 버려진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자살한 건 아닐까? 그런데 그는 우리 차와 똑같은 모델의 다른 차를 훔친 거고. 아니. 수정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이 끔찍한 추측을 머릿속에서 쫓아내려 했다. 진호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는 너무 강한 사람인데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거대한 공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켰다. 진정해야 한다.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걸고 싶었지만 주소록에 있는 수백 개의 이름 중에서 그녀가 이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역시 집에서 일하는 왕 이모였다. 왕 이모는 우리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일했다. 우리 결혼하는 것도 지켜봐 주셨고 어느 정도는 가족과도 같았다. 그녀는 왕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왕 이모.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진호. 집사람이 사고가 났대요. 전화 너머 왕 이모는 분명히 깜짝 놀랐다. 사모님. 울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집사님한테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수정은 목이 메어 경찰에게 들은 말을 중얼중얼 전했다. 그녀는 자신이 진호를 휴게소에 버려두고 왔다는 사실은 말하지 못했다. 그냥 싸우고 헤어졌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만 애매모호하게 말했다. 왕 이모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죠? 사모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어디세요? 저도 당장 신고할게요. 아, 벌써 경찰이 알았군. 그럼 집사님 친구분들께 연락할게요. 소용없어요. 수정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왕 이모, 어떻게 하죠? 만약 집사님이 정말로, 그녀는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사모님, 너무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복이 많으셔서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왕 이모도 울먹이며 위로했다. 사모님, 일단 안전한 데에 차를 세우고 절대 더 이상 운전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정은 핸들에 엎드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한 분 한 분 흘러갔다. 매 순간이 마치 기름 가마솥에 들어온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약 30분쯤 지났을까?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왕 이모였다. 그녀는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듯 바로 받았다. 왕 이모. 그래요. 소식이라도 있어요. 전화 너머 왕 이모의 목소리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애써 억누르려는 듯 했지만 떨리는 울음은 이미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사모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수정의 마음은 나락으로 가라앉았다. 빨리 말씀해봐요. 왕 이모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사모님, 아까 경찰이 집으로 또 전화했어요. 경찰 말씀이 산 아래에서 집사님 차를 발견했다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정은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귀에는 날카로운 울림만 가득했다. 왕 이모의 그 뒤의 말은 이미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점점 캄캄해졌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진호가 자신에게 버림받을 때 그 실망 가득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들이 함께 백년해로 하겠다고 맹세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들려주던 모든 달콤한 말들을 떠올렸다. 후회와 고통이라는 두 마리의 거대한 손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거대한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왕 이모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사모님, 경찰 말씀이 차 안에는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수정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극적인 소독약 냄새, 새하얀 천장, 그리고 손등에 꽂힌 차가운 수액 바늘은 방금 전의 모든 일이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정아야. 정신 차렸구나.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수정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절친 장미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 그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갈라져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쓰러져 있었어.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줘서 경찰이 나한테 연락했어. 장미는 말하며 눈시울도 붉혔다. 정아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호 오빠는? 진호, 그 이름은 마치 칼날처럼 수정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팔에 꽂혀있던 주사 바늘을 뽑아버리고 무작정 내리려고 했다. 그를 찾으러 가야 해. 그를 찾으러 가겠어. 정신 차려. 장미가 그녀를 꼭 붙잡았다. 지금 내가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 경찰에서 이미 처리하고 있다고. 처리, 수정이 처절하게 웃었다. 무슨 처리를? 그의 장례식 처리 말이야? 다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장미에게 털어놓았다. 휴게소에서의 말다툼부터 제멋대로 차를 몰고 떠난 일, 그리고 그녀의 넋을 나가게 만들었던 그 전화까지.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죄인처럼 자신의 모든 어리석음과 악의를 꺼내어 햇빛 아래 드러냈다. 장미는 다 듣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실성한 듯한 수정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결국 한숨을 쉬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정아야. 전부 다 내 잘못은 아니야. 그냥 사고였을 뿐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수정은 히스테리하게 소리 질렀다. 내가 그랬지 않았으면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를 죽인 거야. 나야말로.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서 그녀에게 진정제를 놓았다. 그녀는 겨우 진정되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다음 날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을 쫓아내지는 못했다. 장미가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다. 눈은 호두처럼 부어 있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장미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상황이 좀 달라졌어. 수정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목까지 치밀어 올랐다. 어제 산 아래에서 발견된 차량은 자세히 확인해보니 진호 오빠 차가 아니래. 모델과 색상은 비슷한데 번호판이 달라. 차량 등록 정보도 완전히 다르고. 차주도 다른 사람이래. 수정은 멍하니 있었다. 그녀의 뇌는 이 정보를 소화하는데 10여 초가 걸렸다. 진호의 차가 아니라고? 그럼 왕 이모가 전화해서
왕 이모가 그때 너무 급한 나머지 장미가 설명했다. 경찰이 집에 처음 전화했을 때 그냥 유사한 차량을 발견했으니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였어. 왕 이모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사모님께 전화할 때 잘못 말한 거야? 집사님 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집사님 차라고. 내가 나중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정확히 알아냈어. 엄청난 기쁨이 밀려와 수정은 거의 다시 기절할 뻔했다. 그는 살아있어. 진호는 무사해. 그러나 이 기쁨은 겨우 1분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더 깊은 공포가 그것을 대체했다. 그 차가 그의 차가 아니라면 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녀가 그를 휴게소에 버리고 온 지 벌써 사흘 나흘 밤이 지났다. 돈 한 푼 없고 통신수단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 있다니 무슨 일을 겪었을까? 경찰이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 그 휴게소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어. 장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정아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수정은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했다. 찾을 거야.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되찾아올 거야. 그녀는 변했다. 이 짧은 며칠 사이에 버릇없고 제멋대로이던 어린 공주는 어느새 죽고 그 자리에는 후회와 굳은 의지로 가득 찬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호는 그녀가 부르면 오고 손 흔들면 가는 그런 부속품이 아니라 그녀의 하늘이자 그녀의 목숨이라는 것을. 그녀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첫 번째 일은 집으로 돌아가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두 분은 놀라고 분노하셨다. 시어머니는 당장 뺨을 한 대 때리며 넌 사람을 망치는 년이라고 욕했다. 그녀는 피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를 되뇌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사과도 무색하다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진호를 찾는 것이다. 산자의 모습으로 만나든. 그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를 반드시 만나야 했다. 그 후의 나날은 수정에게 끝없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회사에는 무기한 휴직을 신청했다.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명품 가방 몇 개를 팔아 거액의 현금을 마련했다. 현상금으로 쓸 돈이었다. 그녀는 10,000장이 넘는 실종자 전단지를 인쇄했다. 그 위에는 진호가 가장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연락처와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현상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휴게소를 중심으로 지도상의 원을 그리며 수색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쁜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는 수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튼튼한 트레이닝복과 등산화로 갈아입었고 정성스럽게 다듬었던 긴 머리도 잘랐다. 매일 같이 차를 몰고 국도, 지방도, 시골길을 누비거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마을과 산속을 걸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다. 주유소 직원, 길거리 식당 주인, 논밭을 갈던 농부, 산에서 약초를 캐던 약초꾼. 처음에는 이 동네 사람 같지 않고 예쁜 여자가 전단지를 나눠주며 뭔가를 묻자 경계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녀의 충혈된 눈과 찾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집념을 보자 그들의 시선은 경계에서 동정으로, 걱정으로 변했다. 경찰 측에서도 수색을 계속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휴게소 주변 CCTV에는 진호가 그날 밤 담을 넘어 휴게소를 떠나는 모습만 찍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그 지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산림이 울창해서 수색이 매우 어려웠다. 시간은 하루, 일해, 보름, 한 달. 진호는 마치 증발한 듯 소식이 없었다. 수정의 모습은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그녀는 말라서 해골같이 되었고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왔으며 피부는 오랜 풍우에 시커멓게 그을리고 거칠어졌다. 그녀는 종종 차 안에 혼자 앉아 진호의 사진을 보며 몇 시간씩 보내곤 했다. 수많은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다. 꿈속에서 진호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녀에게 추궁했다. 수정아, 왜 이렇게 독한 거야? 우리 5년간의 감정이
고작 라면 한 그릇보다 못한 거냐? 그럴 때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울고 핸들을 향해 머리를 받곤 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그녀의 내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변화는 모두가 지켜봤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처음의 분노에서 점차 말없는 한숨으로 변했다. 며느리를 아무리 탓한다 한들 아들의 소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감히 무거운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장미는 그녀가 불안해서 휴가를 내고 함께 찾기로 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진호와 비슷한 남자를 깊은 산속에서 봤다는 애매한 정보를 주자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서 산에 들어갔다. 산길은 험난했다. 수정은 여러 번 미끄러져 거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 장미는 그녀에게 포기하고 날이 밝으면 안내인을 데리고 가자고 말렸다. 하지만 수정은 붉은 눈으로 완강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안 돼. 만약에 그가 바로 앞에 있는데? 만약 그가 다쳐서 우리가 구하러 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1분만 늦어도 그가 1분 더 위험해지는 거야. 그날 그들은 밤새도록 산속을 샅샅이 뒤졌다. 해가 뜰 때쯤 완전히 지친 상태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산기슭에 앉아 수정은 무릎을 껴안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나 더 이상 그를 못 찾는 거 아니야? 그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야. 그녀는 장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마치 영혼을 잃은 인형 같았다. 장미는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한 달 넘게 실종된 사람을 찾는 일은 희망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수정이 절망하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상황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날 그녀는 수색 범위를 더욱 외진 산간 지역으로 넓혔다. 길가에서 약초를 팔던 한 노인에게 전단지를 건넸다. 노인은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하더니 갑자기 허벅지를 탁 쳤다. 아이고, 이 사람 내가 본 적 있는 것 같네? 수정이 벌떡 일어섰다. 노인의 팔을 흥분해서 붙잡았다. 어디서요? 지금은 상태가 어떤데요? 한 달쯤 전이었을 거야. 노인이 회상했다. 내가 약초 캐러 질선천 그곳 비탈 아래에 갔다가 발견했어. 그때 온통 머리에 피 범벅이 되고 다리도 부러진 듯이 의식이 없었지. 내가 혼자서 업고 올 순 없어서 산속에 사는 손할아버지한테 달려가 말했어. 손할아버지가 의수를 좀 알아서 아마 그분이 구해다가 돌보고 있을 거야. 손할아버지요? 그분이 어디 사세요? 수정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저기,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개 2개만 넘으면 초가집 하나가 보일 거야. 그게 그분 집이야. 노인은 아득히 안개 낀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산은 현지인들이 귀신도 울고 넘어간다는 귀공령이라고 불렀다. 산세가 가파르고 나무가 우거져 길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수정과 장미는 즉시 그 노인을 안내인으로 고용하여 당장 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충분한 물과 비상약을 준비했다. 노인은 이 두 젊은 여자가 태도가 결연하고 또 그 거액의 현상금 이야기를 듣자 승낙했다. 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다. 소위 길이라는 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남긴 흔적에 불과했다. 많은 구간에서는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야 했고 나무뿌리나 바위를 붙잡고 기어올라야 했다. 하지만 수정은 마치 기운이 넘치는 것처럼 맨 앞장서서 남자 둘을 멀찍이 따돌렸다. 굳은 신념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진호가 다친 모습으로 가득했다. 머리에 피범벅, 다리가 부러져 의식불명. 이 단어들이 바늘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깊은 산속에서 그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상처는 나았을까?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2개의 고개를 넘었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그 초라한 초가집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수정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의 구르듯이 그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진호. 진호야. 그녀는 달리며 소리쳤다. 목소리는 흥분과 감격으로 쉬어 있었다. 초가집의 나무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빛이 바랜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체구는 마르고 머리는 조금 길어졌으며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분명 그녀가 날마다 그리워하던 얼굴이었다. 다리 하나에는 투박한 나무 부목이 대충 되어져 있었고 지팡이로 쓸 나뭇가지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자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여자를 낯설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정은 그의 앞에 다다라 그를 껴안고 엉엉 울었다. 진호. 찾았어. 미안해. 미안해. 드디어 널 찾았구나. 그녀는 그의 머리에 얼굴을 파묻고 그의 진짜 심장박동과 체온을 느꼈다. 마치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했던 남편을 되찾은 아내의 거칠고 강한 포옹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안고 있는 이 남자의 몸은 뻣뻣했고 두 손은 무력하게 옆구리에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 담긴 혼란을 보았다. 그것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었다. 당신, 누구야? 진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다소 쉰 듯했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수정은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었다. 그를 껴안던 손을 조금씩 풀었다. 믿기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호, 너 나 몰라? 나야, 수정. 나 내 아내야. 수정, 그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리고 이 이름을 기억 속에서 열심히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하얀 백지만이 펼쳐질 뿐이었다. 모르겠어. 당신,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때 문 안으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센 그가 바로 노인의 말 그 손 할아버지였다. 그는 수정을 보았다가 다시 진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너무 흥분하지 마라. 내가 이 녀석을 구해왔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많은 기억을 잃었다. 기억 상실. 이 두 글자는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듯 수정의 모든 기쁨과 흥분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식혀버렸다. 그녀는 그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잊었다. 우리의 5년 결혼 생활을,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모든 다정함을,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를. 이게 도대체 뭐지? 신이 내게 내린 벌인 걸까? 손 할아버지의 초가집에서 수정은 마침내 진호가 이 한 달 넘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다. 손 할아버지는 약초꾼에게 연락을 받고 비탈 아래로 내려갔을 때 진호는 이미 숨이 끊어져 가는 지경이었다고 했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왼쪽 다리는 골절, 온몸에는 찰과상이 많았다. 손 할아버지는 집안 내려오는 약초와 뼈를 맞추는 기술로 겨우 그를 사경에서 구해냈다. 목숨은 건졌지만 진호는 깨어난 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의 세상은 마치 새하얀 도화지와 같았다. 손 할아버지는 인정이 많아서 그를 돌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마음 편히 다리를 쉬게 했다. 그리고 한 달 남짓한 시간, 진호는 돌멩이라는 신분으로 손 할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과 단절된 깊은 산속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새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손 할아버지를 따라 약초를 배우고 지팡이에 의지해 집 앞 작은 마당에서 몸을 풀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잔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연못 같았다. 수정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자신이 그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애태우고 있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낯선 삶을 살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썼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그들의 예전 사진을 보여주었다. 웨딩 사진, 여행 사진, 생활 속의 사진 등. 사진 속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진호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았다. 그의 이마는 깊게 찌푸려져 있었다. 사진 속 그 남자가 자신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활짝 웃고 있는 저 여인에게서는 조금의 낯익음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이 초췌하고 시커멓게 그을렸으며 눈에 핏발이 선 여자를 보고는
사진 속 그 빛나던 소녀와 전혀 연결 지을 수 없었다. 다 나야. 그가 사진을 가리키며 수정에게 물었다. 응. 우리야. 진호야, 제대로 다시 봐봐.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미안해.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수정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의 첫 만남부터 그의 어설픈 고백까지, 그녀가 좋아하는 가방을 사주기 위해 그가 2달 동안 라면만 먹었던 이야기부터 결혼식 날 그가 목매어 읊었던 서약까지.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고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느껴야 할 그런 공감은 단 한 점도 없었다. 수정은 알았다. 기억의 단절이 그들 사이에 놓인 가장 먼 거리라는 것을. 그녀는 그를 산 아래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손 할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떠나기 전 수정을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내가 보아하니 너 이 녀석에게 사랑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는구나. 그의 상처는 겉은 나아도 속은 낫기 어렵다. 머릿속 문제는 하늘에 달렸고 또한 내게 달렸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수정은 노인에게 깊이 인사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험했다. 진호는 다리가 불편했고 수정과 장미, 그리고 안내인이 번갈아 그를 부축했다. 매우 위험한 몇몇 곳에서는 수정이 거의 땅에 엎드려 자신의 등을 그가 딛고 내려오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 그녀의 무릎과 손바닥은 날카로운 돌에 찔려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전혀 아픈 줄 몰랐다. 진호는 자신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이 낯선 여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직감은 남아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대해 뼛속 깊이까지 파고드는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산중턱에 이르러 잠시 쉬고 있을 때 진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스쳤다. 그리고 흐릿한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한 여자가 등 돌린 채 화가 나서라면 그릇을 밀치고 있었다. 그의 머리가 폭발할 듯 아팠다. 그는 참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신음성을 내뱉었다. 진호. 왜 그래? 괜찮아. 수정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뭔가 본 것 같아. 그가 말을 더듬거렸다. 한 여자. 라면 그릇. 그녀가 내게 화를 내고 있어. 수정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생각난 거야? 그가 처음으로 떠올린 장면이 하필 그들이 싸웠던 그 끔찍했던 순간이라니. 도시로 돌아온 후 수정은 즉시 진호를 최고의 병원에 입원시키고 최고의 뇌신경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게 했다. 검사 결과 그의 머릿속 혈관은 거의 사라졌지만 손상된 신경세포는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다. 기억 상실은 의사도 언제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었다. 내일 될 수도 평생 안 될 수도 있다고. 수정은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예전에는 그녀를 숨막히게 했던 그 집이 그의 귀환으로 다시 온기를 되찾은 듯 했다. 그녀는 집에서 일하는 모든 도우미를 해고했다. 그리고 직접 그를 돌보는 모든 일을 맡았다. 그녀는 매일 영양가 있는 새끼를 준비했고 그에게 재활 마사지를 배워서 해주었으며 밤에는 그의 곁에서 자며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전에 없이 부드럽고 인내심이 많아졌다. 마치 지난 5년간 그에게 모자랐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갚아주려는 듯. 반면 진호는 마치 불청객처럼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한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그가 살아온 흔적들이 있었지만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수정의 설명과 그 사진들을 통해 진호라는 남자의 인생을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었다. 그는 수정이 자신에게 베푸는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조심스럽고 약간은 아첨하는 듯한 배려는
그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방관자처럼 이 여자가 과거의 진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그저 같은 얼굴을 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기억은 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예고 없이 조각조각 깨어나기 시작했다. 서재에서 책 한 권을 집어들면 수정이 자신의 품에 기대어 함께 책을 보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다. 수정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그 맛이 어느 화창한 오후 베란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 나누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다. 이 기억의 조각들은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다. 달콤한 장면들은 그에게 잠시나마 수정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반면 휴게소에서 싸우던 장면은 한 번도 선명해져 그의 기억 속에 박힌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수정도 그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낯설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복잡한 감정들, 탐구, 혼란, 그리고 심지어 약간의 원망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과정은 그녀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심판이었다. 마침내 비 오는 밤이었다. 진호는 재활훈련 끝에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혼자 서서 빗물에 번지는 도시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정은 평소처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뒤에서 살며시 그를 안았다. 무슨 생각해? 진호의 몸이 잠시 경직되었다. 그녀를 휘둘러 그녀의 포옹에서 벗어났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리고는 매우 평온하게, 그러나 수정의 심장을 얼음 동굴로 떨어뜨리는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났어. 잠시 멈추고 그는 계속했다. 그라면 그릇, 내가 한 말, 내가 그렇게 망설임 없이 나를 혼자 버려두고 차를 몰고 떠난 것까지. 수정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오고야 말았다. 오고야 만 게. 수정아, 진호의 시선은 물처럼 고요했지만 끝없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우리 이혼하자. 그는 묻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사랑도, 상처도, 달콤함도, 배신도.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도. 그 뼛속까지 새겨진 사랑은 그녀의 자초한 사고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그녀의 버릇없음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죽음의 위험 속에 내던진 그 냉혹함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정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찾았고 그를 돌보았고 속죄했다.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어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 안 돼. 제발. 그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아이처럼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진호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호는 눈물로 가득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잠시 안쓰러움이 스쳤지만 결국은 한숨으로 바뀌었다. 그는 살며시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옷자락을 그녀의 손에서 뽑아내며 말했다. 수정아, 내 이 목숨 겨우 주워온 거야. 남은 생 더 이상 도박하고 싶지 않아.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치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이 부부의 결혼 생활에 마지막 애도를 보내는 듯했다.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거의 10년을 사랑했고 잃었다가 되찾았지만 결국 또 영원히 잃게 생긴 이 남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뒤늦은 후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